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동시에 가장 큰 상처로 남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임신을 못해 실망했던 아내가 결국 다른 남자와 이상한 관계가 됐고, 제게 찾아온 또 다른 사랑 덕분에 두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됐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시작한 꿈 같은 삶이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정말 이뻤습니다. 몸매도 그 누구 부럽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죠. 지금의 아내인 이 여자는 제게 전부였고,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완벽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운이 따라주었는지 점점 번창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고, 저는 그녀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더 큰 가족을 이루기 위해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고 평생 함께할 여자가 있으니 우리 부부는 곧바로 아이를 계획했습니다. 아이를 안 낳을 거면 결혼도 안 했을 거라는 부부의 철학에 맞게 정말 자주 밤일을 하며 아이를 갖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더 나아가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운이 안 좋았다라거나 시기를 못 맞췄다고 생각하며 다음을 기약했는데 몇 년이 걸리니 너무 걱정이 커졌죠. 우리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검사를 진행한 끝에 의사로부터 결과를 들었는데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게 내려진 진단은 무정자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숨이 막혀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역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은 차 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그녀에게 무어라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미안하다는 감정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부부의 오랜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혹시라도 아내가 그런 저에게 실망해 저를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내는 결혼 전부터 아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아이를 낳고 기르며 가정을 꾸리는 일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이름 있는 기업의 개발팀에서 일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본인의 직업과 꿈도 포기할 수 있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할 때부터 미리 일을 그만뒀고요. 아이 이야기를 하던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반짝였고 그 꿈은 그녀의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저로 인해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아내를 보며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내 아내가 내 곁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괴로웠습니다. 그녀는 외적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아팠을지 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서로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은 우리 둘 사이에 거대한 벽처럼 자리 잡아갔습니다. 아내는 이전처럼 밝은 미소를 보이지 않았고 저 또한 그녀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우리 여정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의 상처를 메울 수 없다는 사실이 제겐 끝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밤 뒤척이며 그녀의 행복을 빼앗아버린 내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균열을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리부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것까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아내와 오랜 상의 끝에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와 본인이 낳은 아이에게 정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더군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어떻게든 두 사람 사이에 귀여운 아이가 있어야 이 결혼 생활에 다시 무난하게 흘러갈 것만 같았어요. 수많은 고민과 절차를 거쳐 귀여운 딸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1살이 된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마주했을 때 나는 한 가지 확신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가슴으로 낳은 아이로 받아들이고 정말 친자식처럼 사랑해주겠다고요. 아이와 함께한 첫날 밤, 저는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제겐 그녀가 단순히 입양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딸이라는 믿음으로 저는 그녀를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키우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녀는 아이에게 정을 주려 애쓰는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모자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고 아이와 눈을 맞추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하는 게 제가 더 많았어요. 저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와 동시에 걱정도 커져갔습니다. 아이와 아내 모두를 위해 노력하고 싶었지만 사업이 바쁜 제겐 하루하루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아내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결혼 전 자신의 커리어를 떠올리며 점점 더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까지 기업의 개발팀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었습니다. 그녀는 업무 능력이 탁월했고 사업머리도 있어서 아이디어도 풍부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상사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정에 집중하게 되면서 그녀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은 그녀에게는 자신의 꿈을 포기한 시간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나이가 되었을 무렵 아내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감당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그녀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아내를 지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결정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며 살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의 문제로 인해 아내가 꿈을 포기한 것을 지켜만 볼 수가 없어서 직장을 다시 다니겠다는 아내를 열렬히 응원해줬죠. 두 사람 모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는 가사와 육아를 도와줄 가정부 여성을 한 명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을 면접한 끝에 한 여성을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어린이집 교사 출신으로 밝고 성실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안심이 되었죠. 이름은 은하 씨였습니다. 은하 씨가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은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 그녀의 손길을 거치자 한결 편안해졌고 아내도 가사에서 벗어나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부는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잘 꾸려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아이에게 보이는 은하 씨의 다정함과 세심한 보살핌은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런 그녀 덕분에 나는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한 걱정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부인 은하 씨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는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유독 싫어하던 아이가 은하 씨와 함께라면 기꺼이 웃으며 나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엄마보다 가정부를 더 따르는 아이였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쩐지 쓸쓸했습니다. 은하 씨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세심하게 신경을 썼고 내 옷을 챙겨주거나 일정에 맞게 정리를 도와주는 등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심히 관리했습니다. 덕분에 나는 집안일이나 가족 관리에 대해 신경 쓰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정부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은하 씨가 저희 집에 온 이후 가정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사업에 몰두했고 아내는 직장 생활에 적응하며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을 바라보면서도 나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보다는 가정부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가정부와 함께 있으면 늘 웃었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녀와 떨어지기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미안함과 안도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작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를 창업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경력 단절로 인한 공백을 메우며 복직했지만 그 사이 직장은 많이 변해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과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전처럼 회사에서 인정받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을 들으며 나는 그녀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을 바탕으로 작은 IT 회사를 시작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전문 분야를 살려 완전한 경력 복귀를 꿈꾸고 있었죠. 이미 구체적인 계획도 세운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오랜만에 열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업 자금을 지원하려면 재정적으로 여유를 만들어야 했고 내 사업 역시 더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아내에 대한 깊은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임이라는 사실로 인해 그녀가 아이를 직접 낳고 기르는 꿈을 잃었고 그 상처가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창업을 돕는 것은 어쩌면 내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사무실을 알아보고 필요한 장비와 자금을 계획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녀가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열정을 지켜보면서 아내가 다시 예전의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가정 안에서의 균열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아내가 창업 준비에 매달리는 동안 아이가 엄마를 만나는 빈도는 더욱 줄어든 것이죠. 아내가 다시 일의 꿈을 실현해 나가면 반대로 아이와 엄마의 관계는 더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곧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전공하는 젊은 2명의 남성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아내가 창업한 회사는 여러 기업들의 보안 관리를 해주고 사이트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는데 채용한 2 직원 모두 아내의 회사가 목표로 하는 업무에 적합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직원들과의 호흡은 잘 맞는 듯 보였고 아내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라 업무량은 많았지만 아내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녀가 집중하고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오랜 시간 주부로 살아오며 감춰졌던 아내의 능력과 열정이 다시금 빛을 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성공을 바랐고 그녀가 이를 통해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길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면 깊숙이 품고 있던 고민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2가지 삶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업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의 창업을 지원하며 그녀의 행복을 지켜주려 애썼습니다. 아내는 직원들과 함께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내도 일 감각이 좋고 직원들도 유능했는지 너무도 다행스럽게도 아내의 회사는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듯 보였어요. 그 전까지 웃음기가 별로 없어 보였던 아내의 얼굴에도 밝은 표정이 자주 보여 저도 안도했었죠. 내 사업을 운영하느라 정신없이 바빴고 아이는 여전히 가정부 은하 씨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집안에서 우리 3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창업 기념으로 직원들을 집으로 초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에 아내가 동료들과 기념할 자리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직원들을 맞이하며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녁 자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나는 잠깐 시간을 내어 자리에 참석했고 아내의 직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2 사람은 젊고 열정적인 모습이었고 아내와도 꽤 가까운 듯 했습니다. 또 아주 잘생기고 성실한 친구들 같아 보였죠. 간단히 술잔을 기울이며 나는 아내가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내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 역시 일 때문에 피로가 쌓여 있었죠. 직원들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를 하고 아내에게도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뒤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이 넓어서 직원들이 묵을 공간은 충분했기에 그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서두르려던 참이었죠. 부엌으로 향하다 거실에 눈길을 돌리게 되었는데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내 회사 직원 중 한 명은 다른 방에서 자는 것 같았는데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한 직원의 옆에 아내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둘은 다정하게 붙어 있었고 아내는 거의 그를 껴안다시피 한 상태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지며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나는 술 기운과 어제의 흥겨웠던 분위기 때문일 거라고 애써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아내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그녀는 멍한 얼굴로 일어나며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날의 장면은 쉽게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직원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질투나 분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과 그로 인해 흘러온 시간들, 그리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새로 차린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아내가 아닌 그곳에서 그 남자 직원과 함께 있는 아내의 모습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두 사람이 혹시나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까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했어요. 그것은 아내의 행동 때문이라기보다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도 아내도 모두 잠들어 있는 집안에서 나는 어젯밤 남겨진 술잔과 어수선한 자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며 복잡한 머릿속을 잠시 비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 은하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아침 준비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내가 어젯밤의 흔적을 치우는 모습을 보고선 한 걸음에 다가왔습니다. 은하 씨는 제게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며 피곤하시냐고 상냥하게 물어봐 주더군요. 저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아내와 직원이 술을 마시다가 거실에서 함께 잠든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말끝에 걸린 찝찝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은하 씨 제 고통에 공감해주며 그래도 본인이 봤을 때 두 사람이 이상한 행동은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위로해주더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단순한 대답 이상의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힘내세요. 지금은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을 거예요.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는 의외로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 고민과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느껴졌습니다. 보통 저희 집은 다 따로 식사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아이는 가정부가 잘 돌봐주며 챙겨줬고 아내와 저는 각자의 일이 바빠서 같이 밥 먹는 일이 손에 꼽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음식을 사올 테니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웬일이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와 아내 그리고 가정부까지 함께 밥을 먹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사온 음식은 꽤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온갖 회가 있었고 고기에 좋은 술까지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회사 창업 후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 아내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평소보다 더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고 은하 씨도 자리에 앉아 담담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처음엔 평온했습니다. 각자 조용히 음식을 나누며 몇 마디씩 가볍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아내가 은하 씨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집에 자주 가냐며 아내가 덤덤하게 묻자 은하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고 요즘에는 저희 아이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다시 물음을 던졌습니다. 일하느라 가족들도 못 봤을 텐데 날짜를 말해주면 아이를 내가 돌볼 테니 집에 다녀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내의 물음이 반복될수록 저는 약간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은하 씨는 특유의 침착한 태도로 괜찮다고 답했지만 그녀의 표정에 살짝 당황스러움이 비쳤습니다. 아내의 말이 단순한 배려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섞여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아 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봉투를 꺼내 은하 씨에게 주면서 월급을 조금 더 얹어서 드렸으니까 오랜만에 부모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좀 보세요. 쉬어야 할 때는 쉬는 게 좋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녀는 웃으며 가볍게 덧붙였지만 그 말 속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하 씨는 그래도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 더 거절하지 않고 그제야 가볍게 웃으며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머뭇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제안이 그녀에게 진정한 배려로 느껴졌는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제안에 의아함을 느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나는 은하 씨와 아내 사이의 작은 간극을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다음 날 회사에 다녀오니 휴가를 떠난 줄 알았던 은하 씨가 집에 있더라고요. 왜 안 갔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아이를 두고 가기 마음에 걸렸다고, 아이가 본인 없어도 됐다고, 느낄 때 한번 다녀오겠다며 살며시 웃어주더라고요. 그때 정말 고맙고 미안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순간 은하 씨가 엄마였으면 아이가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마저 스쳤습니다. 그러더니 은하 씨는 저에게 할 말이 있는지 머뭇거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오전에 자신이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목격한 상황을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들어왔을 때 아내와 아내 회사의 남자 직원이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은 전에 집에 초대되었던 술자리에서 아내와 거실에서 잠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서재에 들어가 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듯 보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가정부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오자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이유를 물었고, 가정부는 아이가 걱정되어 왔다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내 컴퓨터를 하고 있었냐고 되묻자 은하 씨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평소 어떤 경우에도 아내는 제 컴퓨터를 쓰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만 3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양이 좋은 컴퓨터라 아내가 제 걸 쓸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컴퓨터를 보며 상당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고 두 사람이 아주 당황해하며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방에서 두 사람이 애정행각을 벌였냐고 물으니 그건 아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바로 컴퓨터를 확인했지만 겉으로 보기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그 직원이 무엇을 위해 제 컴퓨터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 뒤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회사 직원이 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컴퓨터를 워낙 잘 다루고 그 남자 직원도 그때 술 마실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킹에 아주 능숙한 직원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더구나 그날 두 사람이 보였던 심각한 태도와 아내의 당황스러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행동들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직접 묻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없는 사이 다시 컴퓨터를 만지거나 그와 관련해 더 문제가 생긴다면 일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혹시 두 사람이 나 몰래 작당 모의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며칠 뒤 우리 회사 보안팀으로 제 개인 컴퓨터를 가져가 점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무실로 옮겨놓은 뒤 우리 회사에서 실력이 정말 좋은 보안 관련 직원을 불러 컴퓨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컴퓨터 안에 이상한 것이 깔려 있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석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컴퓨터를 이리저리 살피는 직원의 모습은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와 직원이 그날 컴퓨터로 무엇을 했는지,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제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정밀히 확인해보겠다고 했고 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컴퓨터가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오해로 끝나기를 바라면서도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크고 깊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보안 직원이 컴퓨터 확인 결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지만 검토를 계속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실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고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직원은 먼저 저만 접근할 수 있는 회사 회계와 재정과 관련한 보안 프로그램에 누가 접속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면밀하게 확인해 보니 회사 자금이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회사 현금 보유금이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정교하게 조작된 흔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점만으로도 이미 불쾌했지만 그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아내와 회사 직원이 집에 들렀던 이후로 새 법인 카드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카드의 생성 과정에서 제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보안 폴더에 넣어둔 회사 인감이 이용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내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은 단단히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내와 그 직원이 집에서 내 컴퓨터를 사용했던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직원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계좌와 관련된 데이터 일부가 이미 해외 서버로 전송된 정황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외부와 연계된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듣고 저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그 직원이 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들이 이 일에 얼마나 깊게 연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저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저를 가장 화나게 만든 것은 이런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아내와 그 직원의 계획된 행위였다면 저와 우리 가족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내와 그 남자 직원에게 따져 묻고 그들이 한 짓에 대해 경찰에 넘기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의심과 정황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고 오히려 잘못된 판단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을 끝까지 파악하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보안 직원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가진 기술을 활용해 이들의 행동을 좀 더 면밀히 추적하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동의했고 우리는 가장 효과적으로 이들의 대화를 기록할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결국 소형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그의 도움을 받아 소형 녹음기를 준비했고 최대한 티나지 않게 사용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녹음기를 아내의 차량에 몰래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그 직원은 종종 차에서 긴 대화를 나누거나 외부에서 만나는 일이 많았기에 차량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음기를 차량에 설치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집에 와도 언제 어느 순간에 차로 내려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은하 씨에게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고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퇴근 후 집에 오면 은하 씨가 제게 연락을 주고 혹시 차로 내려오진 않는지 확인하고 연락을 달라고 부탁했죠. 은하 씨는 그래도 제 편이었습니다. 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하 씨는 저를 믿고 제 일을 도와줬습니다. 아내가 차를 자주 사용하는 만큼 녹음기를 설치할 시간이 제한적이었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은하 씨의 연락을 받자마자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아내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 밑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자괴감과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결심이 뒤섞였습니다. 녹음기를 설치한 뒤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 상황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아직 모든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결론도 섣불리 내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녹음기가 설치된 아내의 차량은 이제 제게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가 차를 사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 모든 것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는 점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오해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 자신에게조차 부정하고 싶은 의심들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저는 매일같이 녹음기를 도청하며
아내의 모든 통화 내용과 차를 탄 사람들과의 대화를 저장해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는 저를 보며 은하 씨는 항상 걱정하며 먹을 것을 챙겨줬습니다. 다 잘 될 것이라며 위로해주기도 하고 어떤 일이 있든 자신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이는 걱정하지 말고 이 모든 혼란이 끝날 때까지 본인이 어떻게든 아이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미안한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녹음기를 설치한 이후에도 회사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보안 직원은 정기적으로 보고를 올리며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불안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그 직원이 이 일에 얼마나 깊이 연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만 했습니다. 녹음기가 작동하는 동안 저는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녹음된 내용을 기다렸고, 그동안 회사 보안 직원은 꾸준히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며 돈이 빠져나가는 패턴과 그 경로를 정리해갔습니다. 점점 더 뚜렷한 정황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직원의 행적이 더욱 수상해 보였습니다. 녹음기를 설치한 지 2달이 지나도록 아내와 그녀의 직원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녹음된 내용을 분석하며 점차 드러나는 진실에 점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분명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회사 이름으로 된 법인카드로 해외 어딘가에 결제를 하고 돈을 송금하는 대화 내용이 모두 포착됐죠. 하지만 저는 더 기다리고 아내와 이 남자 직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녹음을 확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은 불륜 관계가 맞았습니다. 남자 직원이 차에 타자 두 사람은 서로 자기야라고 부르며 애정행각을 하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지라 더 받을 충격도 없었습니다. 의연하게 이들의 행각을 저장하며 증거로 모아둘 뿐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화가 난 건 그들이 이러한 일을 제 회사에서 번 돈으로 아내에게 선물한 비싼 외제차 안에서 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차는 제가 아내에게 미안해 직접 선물로 뽑아줬던 차였어요. 그녀의 편의를 위해 고민 끝에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녹음된 내용은 단순히 불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내 회사 자금을 어떻게 빼돌릴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그들은 횡령한 돈을 통해 해외로 도피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그들은 내가 얼마나 바쁘고 이런 일을 눈치챌 겨를이 없을 것인지 대화하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아내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그들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농락당한 기분이었고 분노가 끝없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차분히 증거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자금 횡령의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그들이 내 회사와 가정에 저지른 배신의 흔적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모든 일이 제 손 안에 드러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분석하며 수집한 증거들은 명백했습니다. 아내와 그녀의 직원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실수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불륜, 회사 자금 횡령, 그리고 해외 도피 계획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겼고 더 이상 이 일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토대로 저는 한국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법무법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절실한 순간이었습니다. 법무법인과의 상담에서 저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녹음된 대화, 자금 흐름에 대한 기록, 그리고 두 사람이 꾸민 계획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고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배신은 단순한 가정 내의 갈등을 넘어섰고 그 결과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회사 직원과 함께 벌인 자금 횡령과 관련된 업무 방해, 절도 혐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혐의를 그들에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은 철저한 계획 아래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으며 수집한 증거들은 이 사건의 핵심이었고, 이제 이 자료들이 법적 절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변호사들과의 상담이 끝난 후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 상황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신고 절차와 소송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마음속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배신으로 얼룩진 지금의 현실이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제 삶과 회사,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될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와 변호사들은 승리를 확신했어요. 그들이 계획한 모든 것이 법의 심판 아래 드러날 날이 머지않았죠. 법적 절차가 시작된 뒤 예상했던 대로 아내와 그녀의 상간남은 결국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잘못을 빌었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단순한 후회나 죄책감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얄팍한 계산이 깔려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과와 눈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쌓였던 울분과 배신감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참아왔던 감정들을 그들에게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자신들이 저와 제 가정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더는 선처라는 선택지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집안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이를 품에 안고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랜 시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동안 저는 이 아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겪었을 슬픔과 고통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했던 시간들, 그리고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도, 그리고 저 역시 우리 모두 결국 같은 이유로 서러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은하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따뜻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제가 아이와 함께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아이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중하세요. 아이는 제가 잘 돌볼게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 마음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 앞으로의 삶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차분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 씨의 진심 어린 위로와 헌신은 제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녀의 불륜과 자금 횡령에 대한 기록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남았고 법적으로도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아내와 그녀의 상간남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하려 했던 계획과 관련해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들의 행동은 명백히 저와 제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준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저는 민사 소송을 통해 그들이 빼돌리려 했던 금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그들의 악의적인 행동과 고의성을 감안해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두 사람은 막대한 금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 제 손에 들어왔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제게 남긴 상처를 떠올리면 이 돈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제 삶을 바로 세우는 데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모두 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금액은 제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에게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과거의 제 아픔과 현재의 아이를 떠올리며 이 기분은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넘어선 제 자신과의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처음으로 알려주고 저를 끝까지 도와준 은하 씨에게도 그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제가 그녀에게 그 감사의 뜻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도움 없이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된 뒤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공허함을 아이와 함께 채워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처로 가득했던 시간들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기고 앞으로는 희망과 아이를 위한 삶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의 풍경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이혼과 법적 다툼으로 얼룩졌던 기억도 이제는 점차 옅어졌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은하 씨와 아이였습니다. 은하 씨는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일하며 단순히 가사와 육아를 돌보는 직업적 역할을 넘어섰습니다. 저희의 가족이 됐던 거죠. 그녀는 저와 아이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진심 어린 태도와 따뜻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아이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는 그녀를 엄마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부와 함께 있을 때 아이는 더없이 밝고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이 집에 남아있는 희망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하 씨와 저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돕는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였지만 점차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저를 도와주었고 그런 그녀의 태도는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에서도 그녀에 대한 감정이 특별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저를 향한 호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이에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저와 아이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오랜 시간 느끼지 못했던 안도감과 평화를 다시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아내로서 그리고 아이에게는 진정한 엄마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고통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새로운 삶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아이가 만들어주는 이 새로운 가정은 제가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녀와 아이와 함께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갈 생각에 저는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매 순간이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사랑 가득하고 믿을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행복한 날을 항상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